미국의 대선이 주식시장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호재입니다.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은 뭐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호적인 펀더멘탈에서 주식시장과 관련된 정책들이 좋아서 바이든, 트럼프 누구를 가리지 않고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변수였던 게 맞아요. 이번에는 그럼 왜 발작을 일으켰냐라고 보면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열이나 쏠림의 되돌림이고 가장 큰 이슈는 미국 경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확신이 무너졌던 거예요. 이건 정책이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늘 저는 해리스가 되면 뭐가 좋아요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연수인 트럼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컨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는 투자자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고 금융시장도 매번 그런 시장을 저에게 보여줍니다마는 미국 대선 4년에 한 번 있는 이 미국 대선이 뭐 예년에도 쉽게 전망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역 대통령이 중도 포기를 하고 부통령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도 하고요. 또 트럼프 후보는 거의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귀를 스친 그 총탄이 이 트럼프를 국가적인 영웅으로 만들기도 하고, 정말 미국의 정치권 이 대선을 앞둔 시점, 이 시점에서 정치권의 향배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시장도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이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에 여러 가지 변동성의 장세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미국 대선과 금융시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산, 특별히 주시장은 어떻게 움직여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신한투자증권의 박석중 부소장을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거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겠다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렇죠. 저도 용기 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어쨌든 뭔가 이 변수가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네. 그래서 어렵게 박석중 부소장께 해봅시다 해서 모셨는데 정말 어려운 전망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특히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커졌기 때문에 예.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흑과 백의 색깔이 아닌 회색을 가진 불확실성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네. 사실 제가 누가 당선될 거다. 네. 그래서 뭘 사라 이런 결론을 드리러 온 건 아니고 네. 사실 그런 결론이 도출되지도 않고요. 그렇죠. 이건 사실 대응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판을 열고 이걸 한번 해석해 보는데 네. 제가 고민한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용기를 내고 왔어요. 이대로 된다라는 얘기보다도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대응의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최소한의 클루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처음을 이렇게 열어볼게요. 이 대선이 매 4년마다 벌어집니다마는 언제 안 중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대선은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대선이 갖는 의미,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걸 먼저 좀 짚어보죠. 2024년은 폴리콤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슈퍼 선거회거든요. 예. 40억 명의 인구랑 원래 예정된 건 76개국에서 빅 이벤트들의 선거들이 있었는데 두 개 더 늘었죠. 그렇죠. 프랑스가 조기 총선했었고 예. 이란 대통령의 사망으로 사망으로. 인해서 그 선거도 있었으니까요. 어제인가요? 베네수엘라. 그렇죠. 또 있었고. 네, 시끄러운데 차트를 보여주시면 이 우측 차트가 뭐냐면 선거 결과를 가지고 예. 빨간색 쪽으로 가면 이제 우파 성향의 당선이죠.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좌파 성향의 당선인데 사실상 우편향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좌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사실 저는 좌우를 가리기보단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자국 이기주의를 강조한 정부거나 파퓰리즘을 강조한 정부들이 득세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저는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양극화 네. 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양극화를 확대시켰던 그림이고 그 기존 시스템의 불만이 이제 선거로 표출되는 건데
이 선거들 그리고 바뀐 지형들이나 정권의 구도들을 결정하는 게 이제 미국의 선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미국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의미가 높을 거라는 예. 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당선이 현재로서는 아직도 높아 보이는데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뭐가 첫 번째로 조심스러워요. 언제 이 방송을 보시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네,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예.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 지금 이 당선 확률을 가진 차트를 제가 그려놨는데 일단 시작부터가 되게 특이했어요. 원래 이 TV 토론이라는 건 양당의 정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이 그러니까요. 되는데 왜 빨리 했을까요? 그 바이든의 고집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의 자충수가 되고 자기가 좀 더 하차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본인이 제공하지. 그렇죠. 네. 판단의 미스였던 거죠. 자신의 확신이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우려만 더 부각시키고 트럼프의 리스크는 부각시키지 못하는 그림이었고, 그리고 정말 영화 속의 한 장면이죠. 제가 보고서를 그 트럼프 성조기 아래 있는 주먹을 불끈진 트럼프로 저도 썼는데 예상과 다르게 차기 대선 후보의 해리스에 대한 컨벤션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당선 확률이나 지지율도 박빙이죠. 그러니까 네. 어떤 데는 역전되는 데도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소수긴 합니다. 소수긴 하고 중요한 건 미국의 지지도 뭐 이런 성향이기보다는 스윙 스테이트가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왔다 갔다 하는 데들. 극명하게 좌우로 나뉜 구간 내서 펜실베니아부터 시작해서 미네소타까지의 지지율인데 사실 트럼프를 넘기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후에 해리스의 결집 효과는 사실 공화당에 대한 혹은 트럼프에 대한 반작용인데 이게 중도층으로 넘어가는 정책적인 비전 같은 것들이 아직 분명하진 않아서 예.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건 그럼 트럼프가 되면 뭘 사야 되고 해리스가 되면 뭘 사야 돼 이런 이야기로 이제 접목되기 쉬운데 저는 그보다 더 큰 이야기들을 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미국 45대 대선에 훨씬 더 큰 의미 부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레이 달리오의 그 변화한 세계 질서의 그림을 보면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패권의 주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조업이 무너져서 부채가 증가하고 그 나라의 경쟁력이 줄어들고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그로 인한 과도한 채무가 과잉의 유동성으로 넘어가서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15, 16의 마지막 단계죠. 그렇죠. 네, 그래서 16번 단계가 뭐냐면 기축통화의 지위를 상실하고 내전이나 혁명들이 진행되는 건데 미국의 지금과 너무 꼭 닮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그럼 이렇게 넘어갈 거냐라는 논쟁이 아니라 제가 주목했던 건 그리고 제가 동의하는 건 레이 달리오의 다음 코멘트래. 패권국이 이렇게 넘어서지 않고 패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혁신적인 지도자의 선출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이 강력한 기술 우위를 유지해야 되고 국방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과정에서 변화되는 관점에서 디레버리징이 필요할 거라는 건데 이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라는 거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최우선적인 정책은 디레버리징, 부채를 축소해야 되는 그림이고 그 부채의 축소는 결국 쌍둥이 적자의 핵심인 재정 적자를 어떻게 줄여나가고 무역 적자를 어떻게 줄여나가기 위해서 제조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가냐는 건데 그 해법에서 해리스는 상수가 되겠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포지션의 변화를 가져가 볼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사실상. 예. 그리고 나머지 경기나 기업의 이익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림일 거고 트럼프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게 상수가 아니라 변수의 관점이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미국의 현 시점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 부여가 필요하죠. 그리고 미국의 지금 보면 초당적인 지지가 나오는 것들이 대중국 견제거든요. 그렇죠. 이 초당적 할 거 없어요. 그렇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음. 표에 유리한 정책이고 그리고 미국에게 유리한 정책이어야 되는데 미국인들 자체가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 그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이유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본질의 관점인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질서 제표가 제조업으로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중국을 무너뜨리거나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파괴시켜서 나타나는 일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늘 저는 해리스가 되면 뭐가 좋아요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변수인 트럼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 차트를 보시면 저번 방송에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저번 방송에서 제가 미국의 통화정책과 경기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건 현저의 시점부터였어요. 미국이 실질적으로 공화당이랑 민주당의 정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시장은 미국의 통화정책을 보지 않고 내년도 이후의 미국을 봐야 되는데 그 안에서 대선의 전국의 변화들에서 우리는 넥스트 스테이지를 맞이해야 될 거다라면서 이제 제가 이 차트를 강조드렸는데 외람되지만 저번 방송이나 보고서를 꼭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요 방송 클립 하고 해서 연이어서 한번 그 배치를 해볼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 9페이지 그림이죠. 제일 위에 글로벌 경제 패스를 적었는데 글로벌 경제의 지난 패스는 기술 혁신과 공급망 재편이 네. 주도했던 투자의 사이클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미국은 천문학적인 재정의 지원을 했고 그리고 미국 기업은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빅테크 중심으로 AI나 설비 투자,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술의 혁신이 사이클이 투자 확대 사이클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봐야 될 다음 패스,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끌고 가야 되는 경제는 소비와 투자의 경제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 투자가 램프업, 생산이 되는 단계의 경제죠. 예. 그리고 이 생산이 되는 경제가 실질적으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침투율을 높여가고 생산성이 개선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의 양분의 그림이거나 혹은 중국이 유지되거나 미국으로 넘어가는 관점의 변화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그림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네.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 두 가지가 이거거든요. 첫 번째는 투자 사이클에서 생산 사이클로 넘어가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 투자의 사이클의 수혜주였던 미국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바꾼 거거든요. 요즘 펀드 매니저들을 뵈면 시장 어떠냐라고 물어보면서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게 지금 시장의 그동안의 주도주였던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HBM을 근간으로 한 반도체랑 전력기기나 이 산업재 주식들, 투자와 관련된 주식들이죠.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는 저는 하이닉스와 HD 현대의 전력기기 기업들이 미국 주식인 것 같아 보여요. 이건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다. 미국의 변화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재 시가총액이 변했던 것도 우리나라 경기가 좋았거나 중국 경기가 좋았던 게 아니라 미국의 투자 사이클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지도를 변화시킨 거죠. 대표적인 게 하나, 현대와 관련된 그룹들이나 두산 관련 그룹들, LS 뭐 이런 그룹주들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 미국의 투자가 고급가행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린 에너지도 그렇고 뭐 대표적인 산업들이 이제 다 이런 하나둘씩 순차적인 공급가행에 들어서면서 실질적인 램프업 사이클에 되면 주도주의 순차적인 업황 위축들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였죠. 예. 두 번째 얘기 훨씬 더 중요한데 지난 2-3년 동안 세계 경제의 주도주는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성장이 너무 즐거웠죠. 글로벌 경제는 미국의 소비와 중국의 생산으로 만들어지다가 이제 미국이 생산으로 가려고 그러고 중국이 소비로 가려는 리밸런싱이 진행되고 재균형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미국이 생산 경제로 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생산 설비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생산 설비를 만들려면 전력이나 기초 인프라들에 대한 수요들이 급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투자 경제로 가는 과정 내에서 막대한 재정을 쓰니까 소비도 좋았고 투자도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수입이 급등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점유율에서 미국의 비중이 이제 중국을 넘어서는 정도의 그림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도주들 보면 잘 보십시오. 지난 2-3년 동안 전 세계 증시에서 규모 이상의 국가에서 제일 많이 오른 애들이 일본, 인도, 대만, 멕시코 이런 애들이에요. 이게 다 뭐죠?
미국 주식인 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국가가 좋기보다는 거기에 편승한 산업들이 좋았죠. 근데 이제 미국이 생산 경제로 넘어가게 되면 보통 이런 컵에다가 물을 따르면 물이 넘치잖아요. 지난 2년은 미국에서 흘러 넘치는 물들이 글로벌 주식시장을 주도했는데 미국이 생산 경제로 가면 이 컵이 커질 거라는 겁니다. 물이 잘 안 흘러내릴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생산 경제로 가면 자국에서 생산하는 거를 자국에서 소비하는 그림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강조드렸던 게 그러면 관세는 높아져야 될 거고 달러는 약해져야 될 거고 금리도 낮아져야 될 거고 무역의 장벽들이 높아져야 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거고 미국의 성장은 더 이상 글로벌의 물동량을 높이는 요인이 아니게 될 수 있는 그림이 연출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이 포트에서 유동성이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 이제 생산 경제가 정착이 되면 미국이란 포트에서 재화가 넘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죠? 네. 그 경제로 가는 과정 내에서 우리는 다음에 차기 대선 주자인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의 정책의 방향성들을 해석하고 그게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느낌으로 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소위 트럼프노믹스를 우려 일색론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재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현재 금융시장에 대입해 보면 현재 금융시장의 변화들도 나름의 합리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트럼프 대 해리스의 대결이 이제 성사가 됐고 뭐 박빙이긴 하지만 뭐 여전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민주공화 양당의 각 후보들의 경제 정책 혹은 산업 정책 또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 요걸 면밀히 좀 보면은 이게 그냥 선입견으로 트럼프가 내면 엄청난 하락과 뭐 이 난리 날 거다라는 그쵸. 생각도 있고 해리스가 되면 그 현상이 유지될 거라 뭐 이런 생각을 거의 고정관념처럼 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지 한번 각 후보별로 한번 정책들을 점검해 보죠. 우선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은 예. 세수 정책입니다. 관세를 높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으면 이제 국방비를 낮춰서 이 세수에 대한 균형을 맞출 거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산업의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는 되게 극명한 차이들도 존재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립되기 힘든 정책 조합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세라는 게 2023년 기준으로 보면 GDP의 0.5%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관세를 높여서 세수를 그렇게 많이 높일 수 있나? 그렇죠. 소득세는 관세의 80배가 넘습니다. 그렇겠죠. 네. 법인세도 5배가 넘을걸요. 네. 한 5-6배 정도의 수준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건 그거죠. 세수 결손과 관련한 부분에서 채권의 발행이 많아져야 되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을 간접적으로 받을 거고 직접적으로는 그러면 도대체 관세를 어디까지 인상해야 되지? 근데 이제 관세를 인상하면은 물동량이 축소되고 보호무역이 득세하고 수요가 위축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의 압력들은 수입 품목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커지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는 합리적인 이야기이긴 해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그려보면 가장 중요한 게 상관계수가 높거나 선행성을 가지는 게 이 CRB 인덱스라는 건데 저는 유가의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원유 가격을 낮춰서 이걸 한다는데 성립하기 힘들죠. 그러면 가장 두려운 스태그플레이션의 조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중치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 인플레이션이 나왔을 경우에 상관관계를 때리면 물가가 이만큼 빠지는 거죠. 물가가 이만큼 오르는 거죠. 그럼 내년도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고 수요는 당연히 위축되는 거고 왜냐하면 예전에 미국이 대공황을 맞이하기 이전에 관세를 기습적으로 올린 적이 있거든요. 스무트 때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대공황의 재료가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우려 일색론을 갖는 게 당연히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정책의 조합들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정치적인 수사이거든요.
그 수사가 1기 때도 그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하지만 트럼프 1기 때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강했고 미국의 주식시장도 생각보다 강한 강세장이 이어졌었고 채권 시장의 발작 현상들도 사실 후반기로 갈수록 안정화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랬죠. 공화당이나 트럼프를 놓고 베팅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았을걸요. 트럼프 당선을 예측한 사람들이 훨씬 더 시장에서 수익률을 하회하는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저는 이걸 좀 더 뜯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11페이지 관세 정책부터 보면 이게 세 가지 축이에요. 네. 보편 관세 10% 때리는 건 이제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거고 중국의 관세를 60에서 100%로 때린다는 거랑 그리고 일정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 정책 때린다는 거죠. 근데 저는 성립되기 힘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편 관세 10%를 때리려면 보통 이제 관세는 상원이 결정을 하게 되고 하원도 비준이 필요한데 통과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수출 중심의 기업들이나 수익 기업들 모두가 큰 영향을 받을 테니 어렵겠죠.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이걸 하려면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해요. 근데 50년 동안 이어진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헌법에서 용인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가능한 정책은 뭐냐? 결국은 중국을 때리는 거예요. 60% 정책이 되는 거고 그리고 특정국에 상호 관세하는 건 국방비와 맞물려서 트럼프가 상대국을 겁박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경험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관세 정책의 핵심은 중국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건 행정명령이 너무 편하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슈퍼 301조들이나 상호무역법이나 232조를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정책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국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도 저는 60% 100%의 일반 관세율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해체해서 관세를 때리면 이건 이제 나머지 국가들로 대체되는 그림이고 소비적 후생을 직접적으로 겪어야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핵심의 산업은 트럼프가 태양광 전기차를 누를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대세의 흐름인 거고 저는 이렇게 봐요. 저번에도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광이나 2차 전지나 반도체, 자동차가 바이든 정부, 트럼프 정부부터 시작된 설비 투자의 핵심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의 규모가 늘어나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미국에 투자한 상품들인데 그렇죠. 그 산업들인데 이런 거죠. 저번에도 똑같은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태양광 하나만 보면 지금 60% 정도의 관세를 때리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올해 수요가 30기가와트 중반 정도 될 겁니다. 편하게 35기가 정도로 보면 미국이 올해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증설된 용량이 지금 20기가와트 중반도 안 되거든요. 그럼 60%의 관세를 때리면 미국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양광 수요의 절반을 60% 인상된 가격으로 써야 됩니다. 사실상 관세 효과가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장이 계속 증설되고 있잖아요. 2025년이 지나게 되면 2026년부터 미국의 수요는 50기가와트로 전망되는데 공급량도 50기가와트를 맞추게 돼요. 그럼 관세는 얼만큼 높아져야 될까요? 미국과 중국의 가격만큼 그렇죠. 높아져야 되겠죠. 근데 13페이지 여기 우측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건 두 데이터 근원이 달라서 그대로 쓰긴 뭐 한데 미국 이게 글로벌 가격인데 지금 태양광 모듈 가격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이 3배 차이가 나거든요. 60% 관세 때리면 중국산 제품을 쓰는 게 이득입니다. 그러니까요. 관세율은 100% 넘게 올라가야 되겠죠. 네. 그 이후에 업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2차 전지도 내년 되면 미국이 이제 내수가 아니라 수출할 정도로 생산 설비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에 유리한 산업이나 미국의 전략 산업 중심으로 중국의 파격적인 관세 상향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세들이 진행될 텐데 이미 21%까지 지금 법인세가 낮춰졌는데 이게 한시적인 거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야기한 것도 15%가 아니라 이제 뭐 20% 언저리 정도의 수준으로 레벨 다운됐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의 정책 조합이 일어나는 건 수사이고 대부분의 정책들이 관세를 때리는 정책 중심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진행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트럼프의 정책들을 수사를 베이스로 시나리오를 짜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아까 제가 그려놓은 글로벌 경제의 경로 이 패스를 근간으로 놓고 보면 트럼프 정책은 미국이 제조업이나 생산 경제로 넘어가는 경제를 끌고 가는데 최적의 정책 조합일 수 있어요. 제가 김프로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청취자분들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네.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미국이 지금부터 생산 경제를 가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 미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나 미국의 가장 큰 도전이나 위협이 될 게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미국이 생산 경제로 간다. 글쎄 얼핏 생각하면 그 도정에서는 어쨌든 관세로 생산 경제를 보강하려고 하면 자국의 생산품 그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보호무역주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트럼프가?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세 가지 정도를 고민하고 있는데 예.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이 겪는 가장 큰 도전은 생산 비용의 열이일 거예요. 좌측 차트가 지난 50년 동안 세계의 산업 생산과 제조업이죠. 그리고 세계 수출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되돌리려고 투자가 진행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운데 차트 보시면 이 남색선이 사실상의 임금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회색이 지난 15년 동안 노동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했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매력적인 생산 기지가 될 수 없어요.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이나 미국이 가지고 오려는 산업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압도적인 생산 비용에 우위가 있는 거죠. 그럼 트럼프의 정책 조합은 뭐냐면 미국의 생산 열의를 극복하는 최적의 조합이죠. 첫 번째가 뭐죠? 미국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무역의 장벽을 갖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출 중심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인플레이션의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는 약하고 금리는 낮은 게 좋은 거죠. 이게 트럼프가 최선호하는 경제의 조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가장 낮은 법인세를 내게 하는 거죠. OECD 평균 법인세가 24%인데 지금 해리스가 35%까지 올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10%까지 내리고 10% 후반대의 수준까지 내려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미국이 가장 낮은 세금을 적용받게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제조업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원가는 임금과 뭐죠? 원유 가격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원유를 쓰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나 바이든 때 보조금을 이어가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을 수사로 해석해서 시나리오로 갖기보다는 이 정책의 조합을 보면 미국이 가질 수 있는 생산 열의를 극복하는 거죠. 경기는 어떻게 보냐고요? 정부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미국은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를 기회비용으로 소비와 투자 사이클을 끌고 갔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램프업 사이클에서 경기가 위축되거나 침체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면 이건 재정 적자의 학대로 갈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지금 가장 큰 실기는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재정 지출을 줄였죠.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미국은 심각한 트랩에 빠질 수가 있죠. 두 번째 전략은 미국은 잠재 성장이 1.8% 정도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평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기 성장의 평균이 1.8 밑으로의 미국의 경기의 하락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비용이 되게 높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미국이 원하는 정책 조합은 이건 미국이 이렇게 갈 거라는 게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든 잠재 성장보다 조금 높은 성장을 바랄 거고요. 물가는 급격하게 낮기보다는 빚이 많은 국가가 빚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성장률보다 인플레이션을 조금 높게 가져요. 그러니까 3% 정도의
물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3을 맞추겠다는 게 아니라 2.7에서 3.2 정도의 물가 수준을 유지하는 게 미국에게 제일 유리한 정책 조합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정책의 그림을 수사로 해석하기보다는 미국이 끌고 가는 그림의 정책 조합으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안일 거고, 그리고 미국의 이 정책이 전환되고 생산 경제로 가는 건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이따 이제 한국의 다음 파트가 이제 한국의 경제 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변수가 될 거라서 큰 그림의 고민은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너무 트럼프에 대한 상징, 표상, 이미지 혹은 그 트럼프의 그 연설에서 나오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레디칼한 그 대외 정책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일방적인 상상의 나라를 펴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정책의 면면을 지금 우리가 다 볼 수도 없고, 사실은 또 선거 전에 나왔던 정책의 면면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구현이 되는 확률이 과연 몇 %나 있었나. 그렇죠. 라는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트럼피즘이라고 얘기하는 그 트럼프의 어떤 그 정책이 갖고 있는 함의, 그리고 그게 경제, 금융시장에 혹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그냥 아주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점검해 볼까요? 좀 이제 조심스러운 이야기들인데,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에서 보면 너무 과도한 우려들로 집결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아까 이제 김프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트럼프가 말했던 숫자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진 않았어요. 집행되진 않았지만 트럼프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글로벌 경제의 낙수 효과가 단절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상대 우위가 심화됐던 거고, 그 이후에 그 정책의 틀에서 바이든이 더 강력한 재정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상대 우위는 지금 10여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이기는 바이든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바이든에서 뭘 하나 더하고 그 수사와 방향에 대한 변수 정도로 보는데, 한국은 그러면 이번 트럼프 이기의 가장 큰 위협들을 또다시 반복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정책에 한국의 영향을 보려면 외교와 군사와 지정학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뭐 제 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본이 바이든의 가장 큰 수혜의 국가였어요. 그랬던 건 일본이 미국의 국방 전략이나 경제 전략에 미국의 이익을 매우 적극적으로 옹호했죠. 옹호하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결국은 아베노믹스의 끝판인 엔화약세를 근간으로 한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기업의 이익의 상승, 밸류업이나 뭐 임금 상승이나 내수의 촉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미국과 국방과 관련된 이야기와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제 먼저 좀 하면, 그냥 이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대응 어떤 이벤트를 발견하고 제 생각대로 안 갈 겁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는데, 대응을 알고 있으면 내가 아는 깊이만큼 대응의 방법들이 정해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에 제가 생각하는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면 바이든은 동맹을 통한 결집이었죠. 그리고 되게 조심스러운데 바이든의 정책은 사실상 이런 비유하면 안 좋은 이야기 하실 텐데 전통 건달의 느낌보다는 양아치의 그림에 좀 가까워요. 그냥 양아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 몰려다니면서 하나를 이제 왕따시키거나 겁박하는 그림인데, 바이든의 외교 전략은
동맹을 통한 힘의 우위와 동맹을 통한 중국의 고립의 전략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의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은 트럼프 독트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근간으로 한 재편성이고 그리고 동맹을 부정하고 탑다운 방식의 1대1 정상 외교로 미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올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방위비 분담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한미 미군의 분대를 철수시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한국의 핵과 관련한 보유의 이야기들도 정치권에선 되게 뜨거울 것 같은데 우리가 금융시장 관점에서 봐야 되는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는 주적의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타겟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죠? 중국이죠. 그렇죠. 트럼프는 미국의 국방의 전선이 흩어져 있는 걸 중국으로 집중하면서 국방비를 줄이고 중국 제재의 효과들이나 자국의 제조업 육성이나 경제의 방향성의 효율을 높이는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러우 전쟁의 종식인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식을 트럼프 이전에 하려는 건 트럼프에서 진행되는 러우 전쟁의 종식은 우크라이나의 실이 훨씬 더 클 거기 때문인데 러우 전쟁이 종식되고 친이스라엘 성향의 트럼프는 중동의 불안과 관련한 부분에 이야기해서 압도적인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나머지 문제를 기존처럼 해결하려고 할 텐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러우 전쟁의 종결이에요. 러우 전쟁이 종식되면 어떤 일들이 진행될 것 같냐면 저는 러북의 연대가 약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러우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그렇죠. 밀착됐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가장 긴장하는 건 북중러의 연합일 텐데 그 연계고리에서 트럼프는 중국으로 전선을 집중하면서 최근에 트럼프의 예전 안보진들이나 싱크탱크에 소속된 사람들이 항공모함의 태평아시아 쪽으로 이전하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이제 인터뷰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러우 전쟁의 정식으로 러북의 연계가 얕아지면 그 고리에서 트럼프의 정상 외교가 김정은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죠. 그게 이제 현재로서는 우리가 봐야 될 한반도의 지형 변수에서 한국의 역할론이 가장 큰 겁니다. 만약에 한국을 패싱하는 탑다운 외교가 진행될 가능성도 되게 높고요. 그리고 항상 북한은 대화 상대가 필요하거나 대화가 예정돼 있을 때 협상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정학적 긴장감을 훨씬 더 높이는 변수들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지가 이제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봐요. 이건 정말 우리가 미리 알고 확인해 봐야 될 변수가 뭐냐면 북한이 경우의 수나 선택의 아젠다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연합을 확대하거나 중국과의 전선을 만들거나 혹은 미국과의 허니문이진 않겠지만 예전에 노딜로 끝났던 대화들을 이제 해소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미국의 절대적인 원칙은 북한을 핵 보유로 인정하냐 마냐죠. 저는 이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아주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중러의 연합이 커질 거고 그 안에서 한국은 일본과 같은 바이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가 되게 중요할 거고 2022년? 2023년? 미국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바이든이 원했던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해 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집행된 자금들도 많고 앞으로 집행돼야 되는 자금들도 많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로 인한 수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훼손된 중국의 공급망을 대체하기는 일본보다 한국의 역할론이 완성제 기준에서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양자택일의 관점이기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전략적 관점의 파트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로 본다면 저는 지정학적 정세의 변화들이 한국에 크게 나쁜 그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트럼프 1기는 이 좌측 차트 보시면 대한민국의 수출 비중인데
압도적인 중국 우위였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일기 때 일어났던 일들은 관세를 때려서 물동량이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밸류체인이 훼손되면서 중국의 가장 포지션이 높았던 한국에 충격이 컸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의 미국과 중국의 수출 비중은 이제 19%로 소수점만 다른 정도의 그림까지 왔다는 거죠. 저 차트로 뭐 골든 크로스라고 표현할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쵸. 바로 나타날 것 네, 같죠. 그래서 1기보다 2기에서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직접적인 포지션보다 중국의 직접적인 포지션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인 것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관세 장벽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한국은 세 가지에서 이제 사칙 연산을 해야 되는데, 방위분담금 증감이랑 그리고 이제 관세,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개별 산업들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진출과 부가적인 요인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위분담금은 이건 대비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방 데이터들이나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건데, 나토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과의 방위분담금에서 30% 정도 수준이고 일본이 가장 높은 50% 정도 수준이에요. 한국이 지금 얼마 정도를 내고 있냐면, 추정하는 게 이게 정확한 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40%가 조금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인상에 대한 폭 자체가 5배라는 건 사실 이 넌센스한 이야기예요. 협상을 위한 카드이겠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그리고 미국의 다음에 생산 단계에 한국이 최적화된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정책적인 아젠다를 잘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최악의 케이스는 북중러의 동맹이 확대되거나 한국이 패싱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디스카운트 요인들이고, 그 안에서 미국의 공급망에 철저히 우리가 소외되는 그림인데, 저는 그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였거든요. 한국의 미래에서 구조적인 변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현재 가장 큰 불균형은 기업의 이익 그리고 국가에 소속된 우리나라의 수출이 대내 투자나 가계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변화가 기업의 수출은 늘어나는데 가계 소비는 못 늘어나는 거죠. 2분기 성장률이 지금 딱 그렇습니다. 네. 수출이 늘어나는데 가계 소비가 마이너스고 자영업자의 연체율들은 갈수록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30페이지 아래 보십시오. 이게 회색선이 이거거든요. 그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이거든요. 예. 지금 데이터 기준으로 전 세계에 2000년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이 는 국가인데, 이렇게 가계부채 늘어난 게 낮아 보이게 만드는 차트가 코스피 200의 기업의 유보연금이거든요. 저렇게 늘었어요? 근데 이게 다 어디로 가냐면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 FDI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GDP의 3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국으로 가면 미국의 생산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로 인한 선순환 고리의 단절은 훨씬 더 심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은 늘어나는데 차별적인 기업에 한정돼 있고, 가계의 부채의 문제들이나 가계 내수의 부진의 문제들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악화되는 그림을 전 예상하고 있는데, 네. 그 고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더 악하게 해석하면, 오늘 점심에 모 자금 집행기관의 담당자랑 밥을 먹었는데 저한테 이제 위원님은 올해 가장 큰 리스크를 뭘로 보냐 하반기에. 하반기 딱 찍어서 그렇긴 그런데 난 요즘에 우리나라 신용시장이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해요. 되게 이게 넌센스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도 좋아야 되고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 이제 현금으로 문제되는 그룹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중소기업들 연체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번에 저기 전자상거래 기업들 문제된 것도 사실 이거 신용위험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년에 금리가 6번, 8번 내려갈 거라고 지금 확신하거든요, 시장이.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중국 중심으로 관세율을 높이면서 보험 문쟁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아무리 그 영향을 약하게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거고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건 미국이 원하는 그림도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는 한국의 구조적인 불균형은 계속 심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이야기에서 저는 절대적인 충격도 크지 않고 나머지 국가보다 FTA 체결국으로서 관세 영향도 높지 않고 중국 포지션도 낮고 미국 투자도 많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인 큰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조적인 문제들은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렇군요. 가능성을 두고 세상을 바라봐요. 요거는 제가 다음 달에 와서 가계 기업 정부에 대응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정부가 변하는 거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지는 꼭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한국의 영향은 딱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산 시장에 대한 영향. 이게 제일 관심거리죠. 그러게요. 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 국내 주식 시장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국 사기 딱 좋았던 타이밍이 트럼프 대선 이전이에요. 왜냐하면 밸류 쌌죠. 한국만 못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이익 생각보다 강하죠. 이번 미국 그 삼성전자 이익도 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니 신흥국들의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줘도 되는 모든 게 완벽한 상황에서 지금 이 그림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기도 어려울 거고 그렇다고 갖고 있자니 힘들 거고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정책 수혜주들은 아주 짧은 스윙이 아니면 거래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바이든 때도 가장 부각받았던 게 마리아나나 이런 주식들이거든요. 거기다가 뭐 네. 저 신재생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당선되자마자 빠져버렸잖아요.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린에너지, 전기차, 마리아나인데 기업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기업의 이익입니다. 특히 미국은 그렇죠. 정책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를 거창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주가는 밸류에이션과 이익의 곱이거든요. PER 10배 받는 애가 100억 벌면 뭐 시가총액 1000억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 관련한 트레이드가 밸류에이션의 하락인데 결국 기업 이익이 돌아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 맞으면 혹은 추세가 유지될 수 있으면 조정은 사야 되는 조정이겠죠. 근데 이제 이익까지 무너지는 그림이면 이건 약세장 진입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이제 지금 이야기를 드리면 우선 역사 공부를 하죠. 이거는 이제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 미국의 대선이 주식시장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호재입니다. 당연하죠. S&P 500을 보통 이제 주봉으로 또 많이 보시는데 연봉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우상향 추세의 증시를 확률적으로 보면 길게 보면 무조건 결과는 좋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대선에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건 미국이 잠재 성장보다 낮은 경기 침체의 구간이나 잠재 성장보다 낮은 성장을 유지할 때 당선이 됐던 사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선에는 우호적인 경기 여건과 고용 시장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은 뭐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호적인 펀더멘탈에서 주식시장과 관련된 정책들이 좋아서 바이든, 트럼프 누구를 가리지 않고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변수였던 게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럼 왜 발작을 일으켰냐라고 보면 저는 정책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번은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과열이나 쏠림의 되돌림이고 가장 큰 이슈는 미국 경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확신이 무너졌던 거예요. 이건 정책이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34페이지 좌측 그림부터 보시면 S&P 500의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은 18배, 20배 마켓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22배, 23배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보통 쏠림 현상이 10%의 주식이 30%를 가점할 때 쏠림과 버블로 갔는데 7개 종목의 시가총액이나 이익 점유율이 30% 갔으니 이 가열이죠. 가운데 차트 보십시오. 이게 쏠림 현상들이 난테크와 테크로 보면 2023년 연말 랠리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극명하게 진행됐던 거죠. 모든 기술적 과열 지표들은 과열을 알리는 상황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우측은 생각보다 미국의 경기 침착률들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반작용으로 지금 금리나 확률들이 높아지는 것들인데 문제는 이거죠. 경기는
정점을 확인하나 점진적인 둔화세 연착륙을 예상하면서 경기보다 이익을 좋게 봤던 건 기술주의 견조한 AI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내러티브나 확신이었던 건데 트럼프와 상관없이 이게 무너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그림은 미국 경기의 견조함을 확인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AI를 근간으로 한 기술주의 이익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냐죠. 근데 이게 무너지면 우리나라 주식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주도주는 미국 주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이제 미국이랑 같이 보면 여전히 중요하라고 보는데 35페이지에 제가 왜 기업이 그러냐면 미국의 S&P 주가 지수의 가장 큰 상관관계를 갖는 건 미국의 금리 0.6도 안 됩니다. 상관관계 0.9 이상을 보이는 건 이 회색선인 기업의 이익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의 이익은 100일 이평선이랑 동행하게 되죠. 그 안에서 이제 그 100일 이평선을 하회했을 때 제가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를 쳤잖아요. 이익의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주가는 복원이 가능한 경로로 가는 거죠. 근데 올해 275 정도로 갈 거라고 보는데 지금도 차트 보시면 지금 미국이 되게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36페이지 차트가 조금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위에 있는 노란색 점이 25년도 EPS 추정치예요. 예. 내년에도 10% 성장을 가는 거죠. 그리고 이익 모멘텀의 이익 수정 비율이 살짝의 마이너스지만 여전히 이익 모멘텀이 확보된 상황이죠. 그럼 이걸 누가 끌고 가냐? 제로 추겨보세요. 지금 미국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익이거든요. 파란색 하나만 좋은 거예요. 미국은 지금 490개 종목들은 EPS 증가율이 거의 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두 자릿수 성장률을 만드는 건 뭐냐면 이 파란색 선. 기술주들. 네, 이게 빠질 거라고 보냐는 건데 저는 되게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전 그럴 가능성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빠지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비기술주들이 금리 인하 구간에서 미국 경제가 나름의 견조한 구간을 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고용이 지금 급격한 하방을 그리는 가파른 모습으로 넘어갈 거라는 요즘 샤메 법칙이 유행이라면서요. 그런 증거들이 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중심으로 본다면 지금 요게 좀 문제이죠. 반도체의 이익은 예. 기술주의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의미들은 있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 서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들이 비용의 그림으로 넘어갈 텐데 이들이 갖는 생각은 뭐냐면 비용을 관리해서 투자를 안 하는 위험보다 투자를 하는 위험이 두 가지가 있으면 투자를 안 하는 위험이 더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기술주의 이익이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9월, 10월 추가적인 변동성 장세를 겪어야 되지만 제가 18배, 20배 마켓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8배 기준으로 보면 4,700? 뭐 S&P 지금 5,300, 2,300 정도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렇죠. 그 정도까지 보긴 힘들고요. 5,000포인트 정도의 그림으로 본다면 지금부터는 가격이기보다는 기간 조정에서 순환매 장세라고 봐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S&P 500 PER이 지금 딱 20배거든요. 딱 20배입니다. 반도체 지수는 보통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추정하는 게 이제 삭스인데 삭스의 지금 이익 성장률을 연간 기준으로 60% 정도 PER을 몇 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이 20배면 몇 배 정도가 합리적일까요? 그냥 이거는 정말 모든 투자자에게 그냥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30-40배 이상. 그쵸. 지금 삭스가 26배, 25배 정도 맞습니다. 저는 이게 고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아니,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익의 방향성이 주가가 이제 엔비디아 같은 주가의 버블은 PER로 안 옵니다. 게임업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개인 투자자들 만날 때 PER을 설명해 드리는데 게임 업종이랑 엔비디아의 PER은 다를 게 없어요. 보통 게임을 개발하는데 100억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매출이 99억이 나와요. 이 업체는 적자 업체입니다. 그럼 100억이 넘어가잖아요. 네. 이익이. 그럼 이때부터 영업이익률은 몇 %죠? 이때부터는 9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적어박는.
이게 제조 설비가 없는 업체들, 개발과 설계 중심의 애들이 갖는 밸류에이션인데, 그럼 얘들의 주가는 언제 고점이 나오냐? 버는 돈만큼의 주가를 이야기하는 PER이 아니라 이익 추정치가 가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너무 높아서 그걸 못 맞을 때 주가가 추세가 꺾이는 건데,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번 실적까지도 애널리스트의 이익 추정치는 저평가 영역이에요. 그러니 사실 주가는 오르는데 PER은 못 오르고 내려가는 특이한 현상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추세 하락을 예단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이야기 네. 드리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연말까지 한국 증시의 경로를 그렇게 나쁘게 판단하지 말자는 중. 예. 특히 이제 저희 국내 증시를 보는 노동길 애널리스트 노동길 팀장님도 3분기까지 이 불안한 장세에서도 한국 증시를 중립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견조한 이익 성장과 밸류에이션의 비쌈이 없는 관점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해나가고 시장과 싸워가고 있는 건데, 전 트럼프 1기와는 2기와 한국이 너무나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 차트부터 보시면 우선 트럼프 1기의 핵심은 이익이 추정이 무너졌기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무너진 건데, 트럼프 1기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미국의 정부는 인하 사이클이죠. 금리 인하 사이클의 초입에서 시장을 하는 단계죠. 달러도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연말까지는 강세 우위보다는 약세 우위거나 박스권의 장세라는 그렇죠. 거죠. 여기서 더 달러 강세로 가기 좀 어렵다고 그렇죠. 보죠. 그리고 두 번째로 1기에서는 대중 수출의 이익 포지션이 너무 컸던 거죠. 수출의 비중만큼. 그 타격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막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미국이 견조한 성장, 2% 성장을 연내 맞출 거라는 가정이 나온다면 한국의 이익에 대한 흐름들이나 충격들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겁니다. 트럼프 정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게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에요. 트럼프 1기의 정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 정책의 영향력이 커지기는 순간부터 반도체 업황의 급진적인 하락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번엔 반도체 업황의 바닥을 확인하는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시장이 좋으니까 빠져서 사라는 이야기는 되게 어렵지만, 제가 드리는 대응 전략은 뭐냐면, 정책 관련한 리스크나 펀더멘탈 관련한 리스크가 두 개 부각될 때 펀더멘탈에 대한 시각이 정해져 있다면, 그러면 정책 관련한 이슈들은 시점을 놓고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을 놓고 사야 됩니다. 예.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제시드리는 가격이 락바텀이 아니라 빠지면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는 게 저희 기준으로는 5,200포인트 정도. 코스피는 뭐 2,650% 정도를 지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죠. 내일도 당장 깨질 수 있는 그림인데 이 정도의 그림으로 놓고 본다면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포지션들을 올라오는 중심의 업종들이나 베타가 큰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보셨던 손실들을 조금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채권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금리가 이제 많이 내려가면서 기대감이나 우려감이 되게 큰 것 같은데, 이게 동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럴 때는 귀에 딱지가 않게 말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돌아서기가 힘든데, 지금은 주식과 채권의 적정의 비중을 유지하는 것들이 이런 위기에서 큰 역할을 해냅니다. 네. 네. 그래서 안정적인 자산 배분에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요 비중들도 있는데, 제가 이 보고서 당연히 올려놓고 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른 한편에서 지금 크게 귀에 들리시는 않겠지만 자산 배분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좀 해봤어요. 그 정리를 하자면 미국의 그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커져 있는 건 사실이죠. 특히 7월 이후에 빠지는 날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오르는 날 덜 오르는. 그래서
주식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대체로 한 10%의 코렉션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묘하게 겹친 게 트럼프와 해리스 뭐 이런 정치적인 변동성 구간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야, 이게 이 트럼프의 변동성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다라면 아마 그런 기술주들의 과도한 쏠림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났고 그것이 굉장히 큰 추세 전환 그러면 당연히 시가총액에 나스닥을 비롯한 S&P에 시가총액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지대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주도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고 주도주가 정말 상실한 그 주도력이 맞다면 한국 시장에 대한 희망도 없어야 된다. 이게 기존의 약세 시황 간에 특히 트럼프의 부상과 함께 만들어지는 어떤 변동성 구간에서의 약세 시황 간의 근간이라면 박석중 부소장께서는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고 본질은 역시 기업들의 이익이다. 그죠? 이 말씀을 다시 한 거고 상대적인 한국 자산시장 그 내부에서도 한국 주식의 향배가 그렇게 부정적이질 것 같진 않다. 그렇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는 특이하게 예. 제가 3프로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되게 많아요. 저희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제 의견이 크게 들리는 경우가 모든 게 좋아 보일 때죠. 근데 저희 또한 의견을 내고 틀리거나 맞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는데 이제 저희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잘못됐을 경우는 바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예. 항상 조심스러운데 지금 저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 미국 증시에서는 테크랑 가장 반대의 방향성을 보여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애들 중에서 변동성이 좀 낮거나 혹은 매크로 환경이 좋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저희 중에선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게 금융이랑 헬스케어예요. 한국 헬스케어랑은 다른 논리긴 한데 네. 이게 정책 조합도 맞고 그래서 이제 기술주의 코어를 유지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가고 있고요. 국가에서는 저희가 그나마 올해 좀 좋아지려나 기대했던 중국, 유럽, 일본을 비중 축소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요. 네,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라면, if 트럼프라면 멀티플 밸류에이션 환경이나 외부 환경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국가 중에서는 미국, 한국, 인도 정도로 이 장을 최대한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 정도로 여전히 코어를 놓고 가고 네. 있다. 네, 그 이야기를 그냥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또 의견이 바뀌거나 네. 그럼 따로 말씀드리겠죠. 그리고 한 가지 예. 뭐 드릴 이야기가 많네요. 이게 제가 뭐 오늘은 PPT를 놓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못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워드로 60장이 넘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다시 읽기 개념인데 네. 못다한 이야기들이나 조금 더 부족했던 설명들이나 이런 것도 같이 파일로 있어요. 네, 같이 올려놓을 주세요. 테니까 저부터 좀 읽어보려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의 범위를 넓히시거나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려일색의 트럼프 정책 해석론과는 다른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균형을 잡으시면서 그래요. 본업이랑 투자 모든 것들에 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해리스의 그 경제 정책을 이렇게 분석해드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해리스가 지금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바이든 정책을 계승할 거라고 하지만 뭐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저희가 다시 말씀드릴 이유는 별로 없어서 일단 당선 가능성 여부와 관련 없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혹은 트럼프가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어떤 파장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드렸고요. 아까 이 주제로 얘기를 하다가 한국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또 한국에 대한 뷰도 사실 너무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한 일색인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박석중 부서장과 제가 다음번에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더 네네네. 아유, 하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하여튼 따끈따끈한 리포트를 매번 그러시지만 저희 3프로 스튜디오에 제일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배달뿐만 아니라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여줘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다음번에 또 박석중 부소장과 유익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